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국영 강사라고 하고요. 김동진 법원팀에서 헌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지문들은 2025년도에 치러진 법원직 헌법 9급 시험 문제들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해설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PPT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정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비율을 좀 조정한 측면이 있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답 지문으로는 이미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진행하려면 일단 소송 요건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했을 때 본안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안 판단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인용결정, 그 다음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진 않았다라는 기각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안 판단에 못 넘어가게 되면은 각하 결정이 뜨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도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회사 참석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용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이 인용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본안 판단에 나아갔던 거죠. 그럼 소송 요건 중에 이 청구인 능력 있을 것, 자연인이나 법인일 것,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일 것, 그 다음에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 그 다음에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될 것,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변호사를 썼을 것, 변호사 강제주의, 그 다음에 기간을 썼을 것,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됐으니까 인용결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 이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공권력성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4번 지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했다.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종교회사 참석 조치가 이미 종료된 행위니까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냐? 틀렸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용결정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렇게 거꾸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딥하게 나온 측면이 있지만 모든 관련된 내용 중에 본안 판단이 떴으면은 이 소송 요건은 다 갖춘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종료된 행위지만 권리보호이익,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 답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행위가 없이 법령이 이렇게 집행행위를 거치는 경우가 대번인데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직접성 요건이죠. 그 다음에 3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 관련성 요건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다면 4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2번. 자, 1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이 선거하고 대통령으로 확인했고 나머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라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1948년 헌법은 오히려 무슨 경제에 가까웠다? 통제 경제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가 보호도 많이 해주면서도 그 다음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근로상권을 막아놓은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8차 개정헌법은 소비자 보호운동, 그 다음에 사회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요소를 많이 도입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이 답으로 골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던 지문에 의하면 7차 개정헌법이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게 출제를 했어도 어렵다라는 말은 기존에 잘 안 나오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출만 하게 줬어요.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고르는 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으로 골랐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틀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대통령 당선자,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제 수업 들었으면은 많이 강조했죠. 국회의장 아니면 이제 의장, 부의장, 의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짬밥, 쌀밥, 그 다음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바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먼저 나와야 되죠. 이게 없으면, if 없으면 이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든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죄송합니다. 입에 그 68조가 붙어가지고 41조 1항이 위헌법률심판이죠.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모든 재판이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이의신청 허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에서 말하는 재판은 대부분 모든 재판이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회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이 청원 심사를 안 해줘버리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 그 다음에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된 여부가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국가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법률을 했었을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게 평등권이 침해가 된다고 치면은 이 법을 굳이 위헌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잘 봤던 갑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위헌 결정을 받으면, 이때 야 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유형의 헌법 불합치 결정해가지고 평등권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는 것들이 평등권을 침해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4번이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 여부는 바람직한 것은 되도록 법원의 견해를 존중을 합니다. 되도록 존중을 하고, 절대로 뭔가 이상했을 때는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라는 게 이제 나중 문제죠. 되도록이면은 위헌 법률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제성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서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5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23조 1항이 적용되는 게 맞지만, 이게 지나친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축산계열화 사업자 판례, 최신 판례에서 저랑 같이 했던 판례가 위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 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이런 판례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 위헌 표시를 해주고 싶었는데 좀 진하게 안 되니까 2번 밑줄을 그어주겠습니다. 위헌 판례입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수당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30만 원 이럴 수도 있는데, 받던 연금이 100만 원이 넘는데 너 지방의회 의원 당선됐으니까 무조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상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니까 틀렸습니다. 3번은 최신 판례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죠. 굳이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게 위헌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침해되는 정당한 상속권자의 사익과 야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로 주자라는 공익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수중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중대한 문제니까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돼서 위헌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너무 쉽죠?
이건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합헌 키워드니까 두 줄로 합헌 키워드 잡아줄게요. 자, 귀환에서 그래도 등록 절차를 거친 포로에게만 우리가 이제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다 등록 포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신 분들만 좀 돈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6번. 자, 여러분들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교습비 등을 다 반환해 줍니다. 환불해 줍니다. 합헌이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될 때 강제처분의 집행기간, 이게 여기가 법무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판례가 어떤 판례랑 연관이 되냐면은 그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기간에 상한 없이 우리가 이제 가둬놓을 수 있는 판례가 있거든요. 요거 위헌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에서 배웠죠. 그래서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 법원 등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무부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퇴거 명령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위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자인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경비업을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위헌 판례인데, 위헌 판례라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과도하게 제한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뭐가 전제가 된다?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이게 전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남는데, 이건 어떤 논리로 풀어야 되냐면은 경비업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큽니다. 이거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나 연관성이 크다 그랬죠. 이러면 입법자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법 형성권이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더 간섭해야 될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넓어지는 문제론인데, 이 입법 형성권이 넓게 인정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거리가 헌법상 거리다, 바로 틀렸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고, 니은 번은 유명한 위헌 판례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해서 한 보상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서 단심재판호라는 것은 유명한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하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판례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꼭 3심제도가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분배와 재판의 적정이라는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재판도 포함이 된다. 이것은 법원직 기출이기도 하고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음번은 합헌 판례예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건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한 것, 요것은 합헌이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아마 헷갈려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는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변호사 징계에 대해서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한 것은 위헌 판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비교해서 공부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해한다, 틀렸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8번 보겠습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인데 형사 피해자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넓은 입법 형성권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니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이 나왔네요. 친족 상돌의 규정 중에 형법제 328조 1항, 즉 형면죄를 규정한 게 헌법 위반이 되고, 친고죄로 규정한 328조 2항은 합헌입니다. 정말 열심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게 1항이고, 그 다음에 친고죄는 이제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아니다, 합헌이다 라고 한 게 이제 2항인데,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뭐 전체적으로 읽으면 당연한 지문인데,
2번, 3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입법 잘한다. 출제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1번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이 적용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집회 금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만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3번이 너무 틀렸네요. 이게 여러분들 1번 지문에 있었던 그 육군훈련소에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중에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게 위헌이었던 판례가 되는 판례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 최신 판례 배웠죠. 왜냐면 여러분들 군인이나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10번인데 하천 편집 토지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손실보상 청구권은 23조 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되려면 특별한 희생 내지 손실이 발생해야 되고,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합헌이기도 하고 23조 3항의 문제가 아니죠. 23조 1항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23조 3항의 문제가 아니라 1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23조 3항을 위반해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인데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익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시가 이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해준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은 조금 스킬이 있다 그랬죠. 이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거의 없다 그랬죠. 이 매도 청구권이라든지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거 말고는 23조 3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규 투자 금지인데, 북한에 대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인데, 요거는 23조 3항이 아닙니다. 23조 1, 2항에 의한 제한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공부를 저랑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합헌이죠. 5개 이상의 시도당,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당원 합헌이다. 그 다음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요거 3분의 2로 많이 바꿔서 내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절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니까 빠르게 답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을 때는 직권이나 청구의 신청으로도 뭐 할 수 있다?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위헌 판례죠.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참여는 했지만 의석을 안타깝게도 얻지 못하고 100분의 2 이상도 얻지 못해서 정당의 등록을 취소시키면 누가 열심히 정당 활동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다수 정당들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위배가 되는 유명한 판례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해가지고 답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네요. 네, 좋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각 소추별 사유로 나누어서 발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A도 잘못했고 B도 잘못했고 C도 잘못했고 D도 잘못했다 이렇게 한 번에 할 건지, A 잘못했고 B 잘못했고 C 잘못했고 D 잘못했고 이렇게 할 건지는 우리가 이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 소추안, 그러면 어떻게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제출한 거죠.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이미. 이때 이걸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걸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할 때 따로따로 제출하는 건 되는데, 이미 한 건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쪼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은 있는 건데, 직권으로 개개 소추 사유를 분리해서 여러 개의 탄핵 소추안으로 만든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번, 4번은 우리 헌법이란 법률을 위반할 때는 모든 헌법, 그 다음에 모든 법률을 의미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형사법도 아니니까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질문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1번, 3번, 4번을 골라내면은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3번 표현의 자유랑 명예보호는 심사 기준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죠. 공적인 표현, 사적인 표현.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면은 내용과 문학의 방법을 규제할 때는 좀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지만 내용을 규제할 때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죠. 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도 개인의 사적 법익과 인격권 보호가 충돌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그럼 3번이 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형법에서도 배운 판례예요. 표현 형식의 내용과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버렸다. 타인의 신상에 대해서 인격권을 침해해버렸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갔을 때는 공적인 관심사안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확인한 거니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번 늘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년짜리에 불과하다? 4년짜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직업공무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냐?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처럼 평생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다.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과 함께 중요한 요소인데 물, 바다 이런 데도 자치권한이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리을번이 틀렸던 것 같은데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라 건데 이거 한창 6.25 전쟁 알고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1952년에 들어서야 지방의회가 구성됐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W에도 있고 하니까 지방의회를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뤄놓은 것은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웠던 지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번과 그 다음에 니은번이 그러니까 기억번과 디귿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요거 조금 골라야 되는 요거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리을번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 이건 행정법과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 수식료 징수 업무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면은 이것을 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임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은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법률유보 원칙인데 특히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위임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냥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다. 이게 이제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1번 지문은 합헌 판례죠.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고유 업무랑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규정이 있는데 최신 판례에서 같이 공부했듯이 의회 유보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행정법이랑 왔다 갔다 하는 지문이라서 어려운 지문인데 1번, 2번, 3번 고른 다음에 4번 풀면은 되는 판례였고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실 친절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이게 수신료 징수 업무랑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명령에 해당한다라는 사건입니다. 요거는 반대 의견에 해당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렵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번은 쉽죠? 그 권한쟁의 심판은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할 수도 있다 이거고 2번이 너무 쉽네요.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수개가 안 돼요. 일신 전속적인 곳이 와장창창 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상속이 되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심판 계속 중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고 이 내부적인 분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관련된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이 배웠던 판례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답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1번 그 단독 판사할지 합의부 할지는 입법자가 조금 원활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맨날 강조했던 내부규율 사무처리 나오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겹죠.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는 특수한 심판 절차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어떤 판례랑 연결이 되냐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 제도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수한 절차니까 단심제로 하되 사실 문제와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제대로 확정해주면 된다 이거고, 4번이 너무 답인데요.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이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똑같이 대법원입니다. 이게 헌법 제1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에 있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권은 어디에 있는 게 원칙이다? 법원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임신 32주,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죠? 그렇죠.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임신 전 기간 걸쳐서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가 목, 수, 해, 법 이렇게 배웠었는데 최신 판례 강의에서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판례는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죠.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요즘 누가 임신 초반부에 아기가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명 나와서 잘 키우려고 하지, 누가 낙태를 시키냐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게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이 됐었지만 32주 판례에서는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배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3번 틀렸죠. 이런 거는 제가 다 외우라고도 하지 않고 제가 해드리는 것만 잘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위헌 합헌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판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푸는 스킬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관과에 관한 규정은 로톡 판례에서도 공부했듯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광고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인데 로톡 관련된 판례에 생각한다면 바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서비스,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도 기본권 침해 자기관리성 인정이 됐죠. 왜냐면은 그 변호사 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에 변호사와 이 업체들의 직업의 자유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을 자연스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비슷한 판례인데 둘 다 윤창호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윤창호법 관련된 이슈가 너무 형벌이 세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원칙이 위배되는 건 맞고요. 만약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됐다 하면 틀렸다라고 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윤창호법 관련된 규정이다. 네, 그 다음에 20번. 1번이 너무 답이네요.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감석금지 처벌하는 거 합헌이죠. 이거 바로 컷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 4번이 뭐 읽어봤자 뭐 어려운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틀리게 내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건 정답률이 되게 높았을 것입니다. 21번이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위헌 결정은 원래는 장래효입니다. 그려볼게요. 어떤 A라는 법률 조항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래효입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형벌 조항은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B라는 법률이 시행되고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소급효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재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에 해당해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어렵다기에는 힌트를 다 줬는데 1번 지문에서 위헌 결정에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 또는 법률의 조항,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이거 제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실체법 규정입니다. 실체법 규정이니까 구성요건 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2번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 이거는 뭔가 불처벌 규정이죠. 요거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C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불처벌 결정이에요. 규정이에요.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죠.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다른 그림입니다. 이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불처벌 규정 C로 무죄가 떴어요.
근데 이 C 법률이 위헌이 떴을 때 만약에 이걸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얘가 무죄됐던 게 유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급표 적용 범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률 조항이 뭔지 알겠어요? 불처벌 규정이죠. 이러한 법률 조항, 위헌 결정은 불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표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시 장려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 그립으로 가서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것은 무슨 규정만? 실체법 구성요건 규정인데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면죄를 규정한 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불처벌 결정이죠. 그러면은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호가 인정이 된다. 이게 형소법에서도 중요했고 형법에서도 중요했고 헌법에서도 통치구조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번 여러분들 법관은 재판할 때 법령의 규정을 안 따랐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2번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최신 플레이에서 강조를 해줬는데 비용보상 청구권이 형사보상 청구권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죠. 요거는 뭐 피해 보상해 주는 거야? 구금에 대한 세월을 피해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비용보상 청구권은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 이게 뭐예요? 교통비, 여비, 숙박비 이런 거죠. 아니면 변호사 비용, 이거를 지원해 주는 비용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일단 비용보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게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질 때 형사보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형사보상 청구권과는 완전히 다른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다. 그럼 뭐가 제한이 되게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평등권이 제한되는 문제라고 최신 판례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제한한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이다?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법원칙 기출이고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외우는 법 쉽죠. 현행범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현행헌법에서 1987년 우리 출제자분들이 현행헌법이라고 안 줬네요. 1987년 현행헌법에서 도입됐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3번은 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지문만 딱 보면은 답이 알 텐데 몇 가지 장치를 해놨죠. 일단 여러분들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투표권을 준 것은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데 잘 봐요. 3번은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거소 신고도 자기가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 국가가. 그러면 무슨 선거권을 줄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줄 수 없다라는 합헌 판례가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를 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요것은 합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한라의 판례였고 왜냐면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하는 게 위헌이었고 3번은 아예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거소신고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만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뒷순위가 올라간다, 후순위가 승계한다 이걸 아니까 그래서 그 판례구나 라고 깨닫고 3번을 답으로 찍어낼 수 있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하나의 판례고 3번은 사실 별도의 판례예요. 다 똑같은 판례 같지만. 네, 그 다음에 4번인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2번이 너무 김새네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은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1조 6항이 교원지 법정주의인데 포괄적인 국가 권한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 풀 때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교육비 강남 애들이 300만 원씩 과외 받으니까 나도 300만 원 줘라 이렇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죠. 그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자부심이 있는데 바로 탄소 중립법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31년부터 49년까지의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요거 의회유보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과소보호금지 원칙까지 위배된다라고 너무 강조를 했죠. 그래서 3번, 4번을 우리 출제자께서는 이거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고 의회유보 법률유보 원칙도 위배되는데 이거 둘 다 위반이라고 안 하고 하나만 위반이라고 하면 헷갈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낸 것 같죠. 근데 두 부분 다 헌법 위반이 되는 판례입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따로 있었죠. 요거 이제 3조가 있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합헌이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2018년 말고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30년까지 요거 규정한 것은 잘 규정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났죠. 그래서 4번 지문을 다시 읽어보면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똑같죠. 31년부터 49년까지 그다음에 31년부터 49년까지 이런 제대로 규정을 안 한 것들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위배되고 의회유보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2025년도 법원직 9급 시험의 해설을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총평을 해보자면은 난이도가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 중하, 중, 상, 중상? 중상이 있겠죠. 그럼 중상이 있고 상 있고 최상이 있었을 때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상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 합격자 평균 점수는 한 80점 나왔을 거예요. 작년이 92점인가 93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92점, 93점에서 80점으로 들었으니까 적어도 합격자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3문제에서 4문제는 더 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문제까지도 틀릴 수 있고 막 그럼 76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헌법 시험은 뭐 한 번씩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저번처럼 이렇게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정도 있고 그게 한 4년 전에 그렇게 나왔고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상에서 상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법도 엄청 양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만 똑바로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헌법에 있어서 손도 못 쓰고 또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는 실력을 이끌어 드리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만 그러니까 혼자 어려운 시험은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쉬우면 또 모두가 다 쉽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의 경향을 살펴서 합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헌법 과목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늘리려면 한도 없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8과목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밸런스를 좀 중시를 여기는 강의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국영 강사였습니다. 네.